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구에서 80년대에 있었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80년대 대구에서 있었던 기이한 사건이야. 당시에는 인터넷 같은 매스컴이 활발하지 않아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뉴스에 한두 번 나온 일이었어. 어느 산골짜기 달동네에 30여 가구가 모여 살았는데 그중 맨 아래 위치한 한 주택이 문제의 중심이었지. 그 집에는 40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자식도 없고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해서 동네 사람들은 과부 혼자 사는 집으로 알고 있었대. 특히 그 집 여자는 거의 밖에 나오지 않아 주민들조차 얼굴을 잘 모를 정도였다고 해. 그러던 어느 한여름 새벽 그 집 신발장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어. 강도가 침입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강도가 죽은 것은 아니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대.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하고 여자를 경찰서로 데려가 취조를 했어. 그 여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남편 없이 혼자 방에서 자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거실에서 잠을 청했대. 새벽 1시쯤 누군가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깜짝 놀라 문을 살펴보니 바깥에 웬 남자가 서성이며 문을 흔들고 있었대. 누구세요? 하고 물어도 대답이 없어서 자세히 보니 실루엣이 자기 남편 같더래. 그 집 현관문이 불투명 유리문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남편이 술에 취해 온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낯선 남자가 서 있더라는 거야. 놀란 여자는 그 남자를 찔러버렸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대. 그 강도의 옷에서 로프, 청테이프가 경찰은 그의 불순한 의도를 확인했어. 이 여자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보류됐고 여자는 일단 집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며칠 후 경찰이 다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거기엔 여자의 죽은 남편 시체만 있었어. 남편은 신발장에 배에 칼이 꽂힌 채 싸늘하게 죽어 있었지.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그제야 깨달았대. 그날 여자가 문을 열 때 왜 칼을 들고 나갔던 걸까? 그 사건 이후 동네는 물론 경찰 내부에서도 숱한 의문과 추측이 이어졌어. 여자의 증언과 정황 증거는 모두 그 여자가 정당 방위를 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지만 죽은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 여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수상하게 보였거든. 경찰은 여자의 집을 다시 철저히 조사했어. 신발장 물론 집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뒤졌는데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어. 하지만 냉장고 속에는 여자가 쓴 것으로 보이는 수첩 한 권이 있었지. 그 수첩에는 남편의 행적이 적혀 있었어. 6월 2일 집에 오지 않음. 6월 15일 술 냄새가 진동. 6월 30일 말다툼 후 나감. 수첩 속 기록은 그 여자의 일상이 얼마나 고독하고 남편과의 관계가 삐걱거렸는지를 보여줬어. 이 기록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그 여자가 남편을 살해한 후 이 사건을 계획적으로 꾸몄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지. 다음 날 경찰은 여자를 불러 다시 조사를 했어.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지. 남편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죠?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 한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일 때문에 집을 비웠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경찰은 남편의 시신 상태를 봤을 때 사망 시점이 대략 이틀 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여자의 대답은 거짓말이었지. 그녀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경찰은 더욱 의심이 깊어졌어. 조사가 진행될수록 여자의 말은 계속 꼬였어. 그날 밤 강도가 침입했을 때의 상황을 물어보면 대답이 조금씩 달라졌지. 처음엔 문을 열자마자 찔렀다고 했는데 이번엔 그 남자가 먼저 덤벼서 칼을 집어들었다고 말하더군요. 경찰관들 사이에선 이 여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의견이 커졌어. 결국 경찰은 그 여자의 주변 사람들, 특히 이웃 주민들을 하나둘씩 조사하기 시작했지. 이웃들의 진술도 제각각이었어. 그 여자요? 조용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끔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듣곤 했어요. 뭐랄까, 울부짖는 소리 같은 거요. 남편이 집에 없다고 했죠. 근데 제가 몇 번인가 밤늦게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게 남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여자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어.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은 강도의 행적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어. 그는 근처 다른 지역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전과자였어. 하지만 그가 왜 하필 이 여자의 집을 노렸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했지. 게다가 강도가 침입했던 시간과 남편의 사망 시점이 미묘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점도 이상했어. 한편 여자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
그녀가 이전에도 폭력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 20대 후반 한 식당에서 일하던 시절 주방에서 일하던 남자와 다툼 끝에 칼로 위협했던 사건이었지. 당시에는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 기록이 이번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의심을 불러일으켰어. 조사관들은 그 여자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기 시작했어. 고독한 생활, 남편과의 갈등, 그리고 고립된 환경이 그녀를 어떤 심리적 압박으로 몰아넣었는지를 파헤쳤지. 전문가들은 그녀가 단순히 강도를 찌른 게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어.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 경찰은 강도가 집에 침입했던 날, 여자의 행동과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 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어. 그러던 어느 날, 여자는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 도중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 사실, 저는 남편이 미웠어요. 그날 문 밖에서 남편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제가 먼저 칼을 들고 나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답답하고 두려웠거든요. 이 고백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어. 그녀는 남편이 집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에게 품은 적대감을 강도에게 투사한 것 같았지. 결국 경찰은 그녀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어. 하지만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많은 부분이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어. 남편의 죽음, 강도의 침입, 그리고 그녀의 행동 사이에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고리가 있었거든. 두 번째 이야기, 신병. 김상병님, 제가 엊그제 옆 부대로 군용 타이어를 추진 보급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 중대에 도착해서 타이어를 열심히 내리고 모든 일이 끝났다 싶어서 흡연장에서 담배 한 대를 물고 있었는데 옆에서 그 중대 아저씨 두 분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야간에 탄약고 보초 서야 하는데 미치겠네. 저는 보일러병이라 열애라 다행이죠. 저는 오줌 지려서 가지도 못할 겁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걸 듣는데 제가 또 궁금한 걸 못 참지 않습니까? 바로 물어봤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3주 전쯤 전입 온 신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입하면 주임원사와 면담을 나누잖습니까? 그 면담 중에 신병의 기록부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특이사항에 신병 본인이 직접 쓴 글씨로 저는 귀신이 보입니다라고 적어놓은 걸 주임원사가 봤답니다. 주임원사는 그걸 보고 이 병사는 정신적으로 좀 약하니 관리 대상에 넣어야겠다고 판단해서 부대 간부들에게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대라는 게 소문이 금방 퍼지잖아요. 일주일도 안 돼서 중대의 거의 모든 병사가 그 소문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병은 은근히 왕따를 당했답니다. 성격도 어둡고 말도 없고 눈동자에 초점도 없어 보이니 병사들이 꺼림칙해 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주 대기 기간이 끝나고 신병이 첫 보초 근무를 나가게 됐답니다. 그 근무는 새벽 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탄약고 근무했는데 사수가 말년 병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병장은 중대에서 마음 넓고 착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근무 당일 신병과 병장은 나란히 탄약고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신병이 계속 고개를 떨구고 땅만 쳐다보더랍니다. 보초는 기본적으로 사주 경계를 해야 하는데 이러니 사수가 얼마나 얼탱이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병장은 신병이 관심병사라는 걸 알고 있어서 많이 긴장했나 보다 싶어 어디서 왔냐, 뭘 하다 왔냐고 계속 말을 걸어줬답니다. 그런데 신병은 무성의하게 대답할 뿐이었죠. 30분 동안 아무리 긴장을 풀어주려 해도 소용이 없으니 사수도 점점 화가 났답니다. 결국 사수가 참다 못해 신병에게 너 귀신 볼 줄 안다며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신병이 고개를 확 젖히며 눈이 땡그레지고 눈동자가 위로 올라갔더니 그대로 쓰러졌답니다. 사수는 깜짝 놀라 무전기로 당직실에 도움을 요청했고 신병은 의무대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신병이 부대로 돌아오고 나서 사수였던 병장이 찾아와서 물어봤답니다. 그때 왜 그랬냐? 혹시 내가 말 실수해서 그런 거냐? 병장은 신병에게 미안한 마음에 자꾸 어르고 달래며 이유를 물었죠. 그러자 신병이 어렵게 입을 열더랍니다. 사실 제가 가끔 귀신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답니다. 신병의 말에 따르면 그날 새벽 탄약고 근무를 나가는데 중대 아래를 내려다보니 머리가 긴 여자들이 각자 다른 방향을 보며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한 여자가 탄약고 쪽을 응시하는 것 같았는데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서 계속 고개를 떨구고 땅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속으로는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었는데
옆에서 사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대답만 했던 거죠. 그러다 사수가 너 귀신 볼 줄 안다며 라고 소리치자 주위에 있던 모든 귀신이 갑자기 고개를 획 돌려 자신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 순간 공포에 질려 그대로 기절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신병이 그날 이후로 부대에서 더 이상 왕따를 당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저 신병, 진짜로 귀신 보는 거 아니야? 타냐고 주위에 귀신이 있었다는데 그거 진짜냐?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신병을 경계하기도 하고 어떤 병사들은 진지하게 물어보기도 했답니다. 너 진짜 귀신 봐? 나 어렸을 때 귀신 본 적 있는데 너도 그런 거야? 그 신병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네, 보이긴 합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 말이 퍼지자 중대 전체가 술렁였고 신병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병은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도 특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간혹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혼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탄약고에서의 사건이 있은 지 한 달쯤 지나 부대에서 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병사가 탄약고 보초를 서던 중 기이한 경험을 했다고 했죠. 새벽 2시 근무였던 그 병사는 초반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탄약고 주위를 둘러보며 근무를 서던 중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소리가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 소리 같았죠. 그 병사는 긴장했지만 혹시 동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침착하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주변을 다시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사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지만 아무 일도 아니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근무 시간이 끝날 무렵 이번에는 확실히 어떤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희미한 웃음소리가 타녔고 안쪽에서 들려왔고 병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없는 걸 봤는데 이 소리는 뭐지? 병사는 무전기로 상황을 알릴까 고민했지만 선임들에게 비웃음을 당할까 두려워 그냥 참고 근무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 병사는 다음 날 다른 병사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신병에게도 전해졌고 신병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심하게 떨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너도 봤냐? 너랑 관련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물었지만 신병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답니다. 며칠 후 신병은 사수였던 병장에게 다시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장님, 그 탄약고에는 뭔가 있어요. 제가 느꼈어요. 거긴 사람들이 가면 안 되는 곳 같아요. 병장은 신병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신병의 두려움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탄약고 근처에서의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자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탄약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여기가 원래 묘지터였다더라고 말했고 다른 병사는 옛날에 탄약고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아직 떠도는 거라더라 고 했습니다.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병사들은 그런 소문을 듣고 더 겁을 먹었습니다. 주임원사도 탄약고와 관련된 병사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상급 부대에 정식으로 보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상급 부대에서는 종교인을 불러 부대 전체를 정화하는 의식을 하기로 결정했고 며칠 뒤 군종 목사가 방문해 의식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뒤로도 탄약고에서 이상한 일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여전히 그곳에 갈 때마다 무언가를 느끼고 근무를 서는 동안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그림자를 본다는 보고가 간헐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신병은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달 후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대에서는 신병이 더 이상 부적응하지 않도록 배려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신병이 떠난 후에도 탄약고의 기이한 이야기는 계속됐고 병사들은 그곳을 부대 내에서 가장 기이한 장소로 여겼다고 합니다. 신병이 떠나기 전 사수였던 병장은 마지막으로 신병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 그날 진짜 뭐 봤던 거야? 솔직히 말해봐. 신병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병장님, 그날 제가 본 건 탄약고뿐만이 아니었어요. 탄약고 안에도 누군가 있었어요.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던 사람이요. 병장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신병은 조용히 부대를 떠났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일상. 나는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 너무 지겨워서 벗어나고 싶었다. 오늘도 집에서 꽤 떨어진 공용도서관에서 새벽까지 공부를 했다. 집 근처는 워낙 시골이라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다. 그래서 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집중도도 높고 효율적이었다. 도서관 앞에는 택시 승강장이 있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새벽까지 손님이 있어 택시가 줄을 서곤 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택시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콜택시를 불러야 하나? 주변에는 택시가 전혀 없었다. 스트레스가 올라왔지만 어쩔 수 없이 집까지 산책 겸 걸어가기로 했다. 새벽이라 그런지 큰 도로에도 차가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다. 20분 정도 걸었을 무렵 갑자기 배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오늘 왜 이러지? 도서관으로 다시 돌아갈까 고민도 했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때였다. 도로 한복판에 웬 간이식 공중화장실이 세워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원래 저기에 저런 게 있었나? 잠시 망설였다. 어딘지 모르게 무섭기도 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런 곳은 보통 푸세식이라 냄새도 심하고 불편하겠지만 길바닥에 싸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결국 나는 화장실 문을 조심스레 열어보았다. 놀랍게도 화장실 내부는 예상 밖이었다. 깔끔한 타일 바닥에 좌변기, 게다가 뽀송뽀송한 휴지까지 있었다. 심지어 좋은 생각 같은 잡지들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나 보네. 나는 문을 닫고 전등을 켰다. 그리고 볼일을 보며 잡지를 읽기 시작했다. 열심히 읽고 있는데 어디선가 바람이 휙 불었다. 책장이 한 장 스르륵 넘어갔다. 뭐지? 다시 책을 읽는데 이번에는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부는 것 같았다. 책장이 두 장이 스르륵 넘어갔다. 이상했다. 간이식 화장실에는 창문이 없고 문도 닫혀 있었다.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바람이 셀 일이 있을까?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바람은 점점 더 강해졌다. 책장이 스스로 넘어가더니 나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천장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내 머리채를 잡으려고 미친 듯이 양팔을 휘저으며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눈앞의 광경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천장에서 거꾸로 매달린 여자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아래로 늘어졌고 검은 눈동자는 나를 꿰뚫어보듯 번들거렸다. 그녀의 입은 기괴하게 찢어진 듯 웃고 있었고 숨소리마저도 섬뜩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문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단단히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살려주세요. 내 목소리는 화장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그러나 밖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갑자기 천장에 있던 여자가 미끄러지듯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여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녀의 손끝이 내 머리카락을 스칠 때쯤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의 형체는 연기처럼 흩어져 흔적도 남지 않았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문이 열릴까 싶어 다시 문손잡이를 돌려봤다. 다행히 이번엔 문이 열렸다. 밖으로 뛰쳐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간이식 화장실은 분명 아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무언가 달라 보였다. 그 주변은 설명하기 어려운 기이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다. 집이든 어디든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이상한 사실을 깨닫고 말았다. 뛰어도 같은 길이었다. 낯익은 가로등, 익숙한 표지판. 심지어 내가 나왔던 간이식 화장실까지 그대로 있었다.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나는 미친 듯이 다시 다른 방향으로 달렸다. 그러나 몇 분 후 나는 또다시 그 화장실 앞에 서 있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공포가 밀려왔다. 그때 어디선가 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귀를 기울이자 여자의 낮고 끊어질 듯한 웃음소리였다. 소리는 내 주변을 맴돌며 점점 커졌다. 나는 소리를 따라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치는 느낌이 들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앞으로 고개를 돌리자 내 앞에는 아까 그 여자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천장에서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왜 이러는 거야? 나는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다만 미소만 짓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다. 너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 말이 끝나자 주변의 모든 것이 어둠에 휩싸였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비명소리, 끊임없이 속삭이는 목소리들. 나는 점점 혼란에 빠져들었다. 내가 이 세계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 걸까?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소리치는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끝없이 달렸다. 하지만 길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어디로 가도 같은 풍경이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나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숨이 가빠졌다. 그러다 발이 헛디뎌 넘어지면서 차가운 땅바닥에 몸이 부딪혔다. 바닥은 축축하고 끈적했으며 이상한 냄새가 났다. 일어나려는 찰나 손끝에서 뭔가 끈적한 액체가 묻어났다. 뭐야, 이게? 손을 들어보니 그것은 피였다. 땅바닥은 마치 피 웅덩이처럼 빨간 액체로 가득 차 있었다. 놀라서 뒷걸음질 치는 순간 무언가 차가운 것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하얗게 말라 비틀어진 손이었다. 손은 땅 속에서 기어 올라오는 듯했고 곧이어 땅에서 형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마치 수십 년 동안 땅에 묻혀있던 시체처럼 부패한 모습이었다. 나는 발버둥치며 손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점점 더 많은 손들이 나를 붙잡았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몸이 경직되었다.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 그때 머리 위에서 갑자기 빛이 비쳤다. 그 빛은 따뜻하고 강렬했으며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공포가 사라지는 듯했다. 빛 속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나가려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직면해야 한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빛도 서서히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어둠이 나를 덮쳤다. 몇 초가 지났는지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주변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나를 압박했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두려워하는 걸 직면하라니. 그게 무슨 뜻이지? 그때 화장실에서 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말, 그녀의 눈빛, 그녀가 나타난 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갔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그 여자를 마주해야 해. 결심이 서자 주변에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다. 다시 간이식 화장실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안에는 여전히 깨끗한 타일과 좌변기, 뽀송한 휴지가 있었다. 그러나 화장실 중앙에 그녀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매달려 있지도 나를 덮치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물었다. 넌 누구야? 왜 나를 이곳에 가둔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야. 내가 이곳을 빠져나가려면 나를 받아들여야 해.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어쩐지 그녀의 말이 사실처럼 느껴졌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가 누구든지 상관없어. 내가 여기서 벗어날 방법을 알고 있다면 가르쳐줘.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망설였지만 그 손을 잡았다. 순간 눈부신 빛이 화장실을 가득 채웠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내 어린 시절, 과거의 기억, 잊고 싶었던 순간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 속에서 나는 두려움과 싸웠다. 내가 눈을 떴을 때 간이식 화장실은 사라져 있었다. 나는 도서관에서 걸어온 길목에 서 있었다. 주변은 밝아졌고 새벽의 차가운 공기만이 나를 감쌌다. 나는 뒤를 돌아봤지만 화장실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번엔 정말로 벗어난 걸까?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마음을 정리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빌며 집으로 향했다. 네 번째 이야기, 멸망. 어느 날 지구에 갑작스럽게 거대한 생물들이 나타났다. 이 생물체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놈은 고릴라처럼 생겼지만 덩치는 수십 배 더 컸다. 그 팔 힘은 너무나 강해서 무엇이든 꽉 쥐기만 하면 부서지지 않는 것이 없었다. 또 다른 생물체는 개처럼 생겼지만 발톱은 흙을 쉽게 파낼 수 있을 정도로 발달되어 있었고 이빨은 엄청나게 날카로웠다. 하지만 이들보다 더 무서운 생물이 있었다. 이 생물은 우리가 흔히 아는 말벌처럼 생겼는데 꼬리에서 거대한 굉음을 내며 가시를 발사했다. 그 가시는 속도가 너무 빨라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다. 현재 이 생물이 인류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주며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처음 이 생물체들이 나타났을 때는 큰 피해를 주지 못했다. 갑작스럽게 공격당해 다친 사람들이 조금 있었지만 당시 이 생물체들은 덩치만 컸을 뿐 멍청했고 현대 무기로 쉽게 처치할 수 있는 존재였다. 언론에서는 거대한 생물체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가? 하늘이 내린 벌, 인류 멸망이 시작된다. 김영훈 서울시장, 서울 시민들에게 아무 피해 없게 하겠다. 같은 기사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명확한 대비책 없이 혼란만 가중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물체들은 개체수가 많아졌고 점점 지구 환경에 적응하며 인간을 공격하기 쉬운 쪽으로 빠르게 진화했다. 그들의 가죽은 강철보다 단단해졌고 무기는 더욱 강력해졌다. 덩치도 점점 커졌고 인류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했다. 과학계에서는 여전히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고 종교계에서는 신의 심판이라며 하느님을 믿으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 사이 인류는 생물체들에게 차례로 사냥당하며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대한민국의 98%가 사망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전체 인류의 95%가 목숨을 잃었다. 인간들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넓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으로 점점 생존터를 잃어갔다. 처음 생물체들이 나타났을 때는 총이나 칼, 폭탄 등으로 충분히 죽일 수 있었고 개체수 또한 적었다. 정부는 추적 사냥꾼이라는 생물체 사살 전문 특수 집단을 만들어 대대적으로 사냥을 시작했다. 도시 가까운 산이나 들에서는 매일같이 총성과 폭음이 들려왔고 뉴스에서는 오늘 생물체 몇 마리를 죽였는지 현재 남은 생물체 수는 얼마인지를 보도했다. 인터넷에서는 자신이 잡은 생물체의 크기를 자랑하며 서로 경쟁하기도 했다. 그러나 생물체들은 눈에 띄지 않게 계속 진화하고 있었고 그 속도는 기하급수적이었다. 인류의 진화 속도보다 수천 배나 빨랐다. 결국 상황은 역전되었고 인류의 번영은 몰락으로 바뀌었다. 생물체들은 인간을 주식으로 삼아 생명 활동을 이어갔다. 머리나 손, 발 같은 것은 먹지 않아 길거리에 썩어서 널브러진 채 방치되었고 그 시체들은 부패하면서 악취와 함께 박테리아가 들끓었다. 결국 공기 중에 퍼진 세균으로 새로운 전염병이 생겨났고 은신처에 숨어있던 사람들마저 감염되어 죽음을 맞았다. 저항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개발한 무기들은 생물체에게 아주 미미한 피해만 줄 뿐이었다. 오히려 이런 저항이 더 많은 사상자를 낳았다. 이로 인해 인간들은 점점 더 깊은 은신처로 숨어들며 무리를 이루기 시작했다. 한 무리에서 8살 소녀가 길거리를 혼자 돌아다니다가 붙잡혀왔다. 이유를 묻자 피플이라는 생물체에게 쫓기다가 어머니와 무리원들이 대신 희생당해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울며 말했다. 결국 생물체의 공격, 전염병, 굶주림, 내부 갈등으로 인류는 2099년에 멸종했다. 멸종 이후 생물체들은 먹이를 잃고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들마저 멸종하며 지구는 다시 침묵을 되찾았다. 생물체들이 지구에 등장한 이유와 그 출처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과학자들은 초기 몇 년 동안 다양한 가설을 내놓았다. 어떤 이는 우주에서 온 외계 생명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는 지구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진화의 부산물이라고 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생물체들의 등장은 전 세계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목격된 생물체는 고릴라처럼 생긴 거대한 괴수였다. 그는 대도시의 고층 빌딩을 손쉽게 무너뜨렸고 사람들을 한 손으로 움켜쥐어 압사시켰다. 당시 사람들은 혼란과 공포 속에서도 이 괴수를 처치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괴수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비슷한 생물체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났고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군사 전문가들은 생물체들의 등장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들은 생물체들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며 인간 사회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생물체는 주요 도시의 전력망을 파괴했고 다른 생물체는 주요 농업 지역을 황폐화시켰다. 그들은 인간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정부는 생물체와 싸우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세웠다. 생물체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포획 작전을 시도했지만 생물체들은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며 새로운 방어 기제를 만들어냈다. 예컨대 말벌처럼 생긴 피플은 처음에는 열에 약하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불과 몇 주 만에 고온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생물체들은 인간의 무기에 대해 학습하고 있었고 이는 단순한 본능적 진화가 아니라 지능적 진화라는 것을 의미했다.
이 시점에서 인류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 2095년 생물체들과의 전쟁이 극에 달했다. 전 세계의 군사력은 총동원되었고 모든 자원이 생존을 위한 투쟁에 투입되었다. 하지만 생물체들은 수적으로나 힘으로나 인간을 압도했다. 그들은 협동하며 인간의 방어선을 돌파했고 어떤 생물체는 인간의 통신 체계를 방해하는 능력까지 보여주었다. 과학자들은 생물체의 기원을 밝히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구 전역에서 그들의 유전자 샘플을 채취했다. 그 결과 생물체들은 기존 지구 생명체와는 완전히 다른 유전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들은 인간의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과학자들은 비밀리에 생물체의 DNA를 조작하여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생명체를 만들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네메시스라고 불렸고 그 목적은 생물체의 자연적 천적을 인위적으로 창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네메시스 프로젝트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2097년 네메시스로 개발된 생물체는 처음에는 인간의 지시에 따라 기존 생물체들을 처치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네메시스는 인간에게도 적대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네메시스는 기존 생물체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하이브리드 생물체를 만들어냈고 이들은 더욱 강력하고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류는 더욱 큰 타격을 입었다. 생존자들은 지구의 황폐해진 환경 속에서 점점 더 깊은 은신처로 숨어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생존자는 1% 미만으로 줄었고 그들은 소규모 무리를 이루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살아남으려 했다. 그런 와중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일부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지구를 떠나기 위한 우주 이주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아크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지구를 떠나 새로운 행성으로 이주하여 인류 문명을 재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아크 프로젝트는 매우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2098년 첫 번째 우주선이 발사되었다. 이 우주선에는 500명의 생존자가 탑승했으며 그들은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외계 행성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아크 프로젝트는 많은 희생을 요구했다. 우주선을 건조하는 동안 많은 생존자가 생물체들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우주선에 탑승할 수는 없었기에 많은 갈등과 비극이 발생했다. 2099년 지구에 남은 생존자는 거의 전멸 상태에 이르렀다. 마지막 생존자들은 생물체들의 공격과 전염병, 굶주림, 그리고 서로 간의 갈등 속에서 하나둘씩 사라졌다. 결국 지구는 생물체들만의 행성이 되었고 인류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생물체들의 운명도 오래가지 못했다. 인간이 멸종하자 그들은 더 이상 먹잇감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생물체들 역시 완전히 멸종했고 지구는 다시 침묵 속에 잠겼다. 그러나 지구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2105년 아크 프로젝트로 떠났던 첫 번째 우주선이 새로운 행성에 착륙했다. 그곳은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곳으로 인류는 다시 새로운 문명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생존자들은 지구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려 노력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 나는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시달렸으면서도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귀신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아하고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한다. 그건 어디까지나 남의 잃을 때의 이야기인 것 같다. 작년 겨울 나의 친한 친구가 겪은 이야기이다. 친구는 험상궂은 얼굴과 큰 덩치에 비해 별로 좋지 않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위의 오해를 종종 사는 편이다. 친구가 사는 곳은 산동네인데 골목이 좁고 미로처럼 되어 있어 초행자는 길 찾기가 쉽지 않다. 오전 4시쯤 친구는 그날도 한 잔 걸치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가고 있었다. 집에 가려면 좁은 골목길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곳은 두 명이 나란히 걸을 수 없을 만큼 좁았다. 그리고 먼 곳에서 아련하게 비치는 가로등 불빛 외에는 아무런 불빛도 없어 정말 음침한 길이었다. 친구는 한참 술 기운이 올라 혼자 중얼거리며 길을 걷고 있었는데 약 20m 앞에 웬 여자가 걸어가고 있더란다.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뒤를 따라 걷고 있었는데 여자의 걸음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다. 친구는 기분이 불쾌해졌다고 한다. 남자라면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여자들이 불안해하며 괜히 발걸음을 재촉하면 마치 자신이 취한 취급을 받는 듯한 기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친구는 불쾌했다고 한다. 여자는 빠르게 걸음을 옮기더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곤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아주 작은 소리로 소곤거리며 말했기 때문에 통화 내용을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엄마와 통화하는 것 같았단다. 친구는 불쾌한 기분을 떨치고자 여자를 앞질러 가면서 자신은 아무런 악의도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 친구는 빠른 걸음으로 여자를 추월하려고 했고 그녀를 지나칠 때 슬쩍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얼마나 이쁘길래 얼굴값을 떠나 싶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순간 친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여자의 얼굴에는 눈도 코도 없이 쭉 찢어진 입만 있었다고 했다. 달걀 귀신처럼 민 얼굴에 빨간 입술만 떠올라 있었다는 것이다. 친구는 등골이 오싹하며 술이 확 깨버렸다. 마음 같아서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체면 때문에 억지로 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친구가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자가 친구의 걸음에 맞춰 따라오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여자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어디야? 언제 와? 나 안 보고 싶어. 언제 올 거야? 그 목소리는 속삭이듯 조용했지만 빠르고 하이톤으로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한다. 친구는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거의 뛰다시피 집에 도착해 대문을 닫고 쇳대로 걸어 잠갔다.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 골목길을 바라봤다. 그 여자는 뚜벅뚜벅 빠른 걸음으로 친구를 따라오다 친구 집 앞에서 멈춰 섰다. 잠시 서 있던 여자는 이내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친구가 사는 동네는 바로 우리 동네다. 머지않아 그녀와 마주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든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 골목길은 내가 자주 다니는 길과도 멀지 않은 곳이었다. 친구의 집과 우리 집은 같은 동네라 나도 종종 그 길을 지나곤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골목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며칠 뒤 나는 그 친구를 다시 만났다. 우리는 평소처럼 술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친구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다. 그날 이후로 나 그 길 안 간다. 친구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아직도 그 얼굴이 생생해. 눈도 코도 없이 쭉 찢어진 입만 보였던 그 얼굴 말이야. 내가 그때 술 기운 아니었으면 심장마비라도 났을 거야. 나는 친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다. 정말 그런 얼굴을 본 걸까? 아니면 술 취한 상태에서 착각한 건 아닐까? 그런데 친구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그 골목길을 직접 가보기로 했다. 낮에는 특별히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냥 낡고 평범한 골목길이었다. 하지만 그 길을 밤에 다시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일부러 그 길을 밤에 걸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시계가 11시를 가리킬 무렵 나는 그 골목으로 향했다. 주변은 고요했고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친구가 말했던 그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다. 골목은 실제로 굉장히 좁았고 양옆에는 오래된 담장이 서 있었다. 그 길을 걸으며 나는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착각이겠지.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몇 걸음을 떼기도 전에 또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차마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여자의 웃음소리였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밤이라 더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속으로 무조건 빨리 이 길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걸음을 재촉하며 골목을 빠져나가려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가? 같이 가자. 등 뒤에서 들려온 그 소리에 나는 얼어붙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한편으로는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용기를 내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재빨리 발걸음을 옮겨 골목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대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친구의 이야기가 단순한 술 취한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충분했다. 며칠 뒤 친구와 다시 만났다. 나는 그 골목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친구는 나의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도 그 여자를 본 거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 얼굴은 보지 못했어. 하지만 발소리랑 목소리는 확실히 들었어. 우리는 그 골목길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 길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던 중 동네 어르신 한 분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골목길은 오래전 큰 화재가 있었던 곳이라고 했다. 당시 그곳에 살던 한 가족이 불길에 갇혀 모두 목숨을 잃었고 특히 어린 딸이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것이다. 그 딸은 엄마가 자신을 구해주러 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원망으로 죽기 전까지 울부짖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친구와 나는 그날 이후로 그 골목길을 절대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여자가 정말 그 어린 딸의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후로도 그 골목길에서는 종종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밤이 되면 그 길을 피하라는 경고가 자주 들렸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지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들었다는 발자국 소리와 여자의 목소리, 그리고 때때로 나타나는 민얼굴의 형상. 그 골목길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6번째 이야기, 꿈. 나는 어느 날부터 자꾸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꿈을 꾸고 있어. 이 꿈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계속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 분명 무슨 사고가 있은 후부터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 눈을 뜨면 커다랗고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 엄청나게 거대한 모래폭풍이 불어서 사방이 어두컴컴하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야. 더 이상한 건 모래가 핏빛처럼 불다는 거야. 눈을 뜰 수도 없는 폭풍 때문인지 하늘도 핏빛으로 보이더라. 그런 곳 한가운데에서 나는 교복을 입고 서 있어. 늘 꿈의 시작은 똑같아. 모래폭풍이 불고 눈이 따가워 실눈으로 사막 저 끝을 바라보면 폭풍 사이로 무엇인가 나에게 다가오는 게 보여. 아주 멀리서 서서히 다가오지. 그리고 어느 순간 누군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져. 처음엔 정말 놀랐어. 그건 흰색 소복을 입은 여자였거든. 옷은 다 낡아서 해지고 이상한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어. 머리는 산발이고 눈은 항상 부릅뜨고 있었지. 정말 소름 끼쳤어. 축구공만 한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몸이 굳어버렸거든. 그런 여자가 칼을 들고 나를 쫓아온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나는 길도 모른 채 무작정 도망치기 시작해. 모래에 발이 빠져서 걷는 것도 힘들지만 계속 도망치는 거야. 가끔씩은 누군가 확성기로 말하는 듯한 소리가 사막에 울려 퍼져. 어떤 날은 여자가 흐느껴 오는 소리가 들리고 어떤 날은 말소리가 들리기도 해. 그런데 폭풍 소리 때문에 정확히 들리진 않아. 그럴 때마다 나는 더 필사적으로 도망쳐. 한 번은 사막의 끝에 다다른 적이 있어. 앞을 보며 계속 달리다 보니 저 멀리 어둠이 보이더라고. 항상 핏빛 모래만 보던 나에게는 처음 보는 것이었어. 달려가 보니 그 끝은 끝없는 절벽이었지. 마치 누가 땅을 깎아놓은 것처럼 반듯한 절벽이었어. 그 절벽을 따라 달리면서 깨달았어. 내가 있는 곳은 원기둥 모양의 윗면이란 걸. 결국 이 여자에게서 도망칠 곳은 없다는 사실을. 한 번은 너무 지쳐서 그냥 잡혀 죽어볼까 하는 생각도 했어. 혹시 내가 여기서 죽으면 이 꿈이 끝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죽고 싶지는 않았어. 내게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거든. 우리는 같은 반 친구로 만나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냈고 3학년이 돼서 사귀게 됐지. 그리고 우린 사랑의 결실로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어. 부모님께는 큰 난리였지만 우리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믿었어. 그런데 죽는 건 아니잖아. 근래 들어 꿈속에서 여자의 흐느낌과 말소리가 더 자주 들려. 이제 그만 놓아요. 죄송합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오늘도 여전히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왜 갑자기 내 몸이 안 움직이는 거지? 저 여자가 달려오고 있어. 난 뛰어야 하는데 왜 몸이 굳어버렸지? 여자는 바로 내 등 뒤까지 다가왔고 순간 등에서 뭔가 쑥 들어오는 느낌이 났어. 척추를 타고 뇌로 전달되는 고통이 찾아왔고 입안에는 피맛이 가득했어. 쿨럽. 피가 한 바가지 쏟아져 나왔어. 여자는 내 앞에 서서 내 표정을 빤히 쳐다봤어. 그리고 처음으로 활짝 웃었지.
입이 귀에 닿을 정도로 활짝. 나는 그렇게 죽는 건가 싶었어. 눈을 떠보니 내가 평소에 꾸던 꿈이 아니었어. 주위를 보니 장례식장이더라. 영정사진을 보니 나랑 닮은 사람이 걸려 있었어. 그리고 부모님, 여자친구, 그리고 꼬마아이가 보였어. 나는 모든 걸 이해했어. 그 사진 속 남자는 바로 나였고, 나는 10년 전 덤프트럭에 치여 식물인간이 되었던 거야. 부모님은 10년 동안 나를 간호하셨고, 내 여자친구는 우리 아이를 훌륭히 키웠어. 모두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고마워. 여보, 사랑해요.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 나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내 두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부모님은 지친 몸을 서로 기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여자친구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아이는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갓 태어난 상태였는데 이제는 자라서 꼬마가 되어 있었다. 그 모든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상했다. 나는 여전히 이 꿈이 깨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분명히 영정사진 속의 남자가 나인데 왜 나는 여전히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그들을 바라보는 위치에 머물러 있는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계속 이어지는 걸까? 그때 내 귓가에 다시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이제 그만 놓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다 가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나는 갑자기 장례식장의 모든 장면이 점차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다시 눈을 떠보니 나는 또다시 그 끝없는 사막에 서 있었다. 핏빛 모래가 내 발 아래에서 불안정하게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여자는 여전히 나를 쫓아오고 있었다. 왜 아직도 여기에 있는 거야? 나는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넌 아직 깨달아야 할 게 있어. 이건 끝이 아니야. 그 목소리는 익숙했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친구의 목소리였다.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은 너만의 것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거야. 나는 도망치던 걸음을 멈췄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여자는 칼을 들고 계속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힘도 없었고 이제는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숨을 고르고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다. 너는 누구야? 왜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지? 그러자 여자는 멈춰섰다. 그녀의 축구공 같은 눈동자가 나를 직시하며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참 만에 그녀가 말했다. 나는 내가 버리고 간 모든 것들이야. 너는 항상 도망쳤고 책임지지 않았지. 나는 내가 도망쳐버린 삶의 조각이야. 그 말을 듣자 어딘가 모르게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수많은 다툼, 부모님과의 갈등,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나는 고개를 들고 소리쳤다. 난 도망치지 않았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러나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다. 정말 내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 왜 아직도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지? 나는 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그동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이 꿈속에서 끊임없이 도망치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다. 영지야, 이제는 괜찮아. 이제 그만 고통에서 벗어나. 그건 여자친구의 목소리였다. 나는 눈물을 머금은 채 그녀를 향해 소리쳤다. 그녀는 누구야?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러자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말했다. 그건 내가 만들어낸 그림자야. 내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생겨난 존재야.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를 놓아줄 때야.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여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내가 잘못했어. 너를 외면했고 너를 두려워했어.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일게. 그러니 나를 놔줘. 그러자 여자의 축구공 같은 눈동자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칼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이해했구나. 이제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모습은 점차 흐려졌고 이내 사라졌다. 사막의 모래폭풍도 멈췄고 핏빛 하늘은 푸르게 변했다. 나는 그곳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다.
이번에는 정말로 현실로 돌아온 것 같았다. 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부모님과 여자친구 그리고 딸이 내 곁에 있었다.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나를 안아주었고 여자친구는 웃으며 말했다. 영지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느꼈다. 이제 나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내 삶을, 내 사랑을, 그리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때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